새벽 어스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첫 절을 올린다. 낮은 목소리로 합장을 하고 몸을 굽혀 예의대로 머리를 숙인다. 고려시대에 왕실의 지원을 받은 사원 안 기숙과 같은 방들이 질서 있게 놓여 있고 승려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인다. 사원은 주지가 이끄는 공동체이고 생활은 예불과 법회의 시간 그리고 각자 맡은 공동의 일에 따라 짜여 있다. 토지와 곡물이 왕실로부터 내려와 재료가 되는 곳도 있어 사원은 단순한 수행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와 국가 의례에 연결된 공공의 기능을 일부 맡는다. 첫 절이 끝나면 곧이어 대웅전이나 법당으로 모인다. 법당은 공동 기도의 중심이고 여기서 새벽 예불이 시작된다. 예불은 형식과 규칙이 분명하다. 경전을 읽고 연부를 이어가며 절을 반복하는 동안 몸의 움직임과 목소리는 규격화된 리듬을 따른다. 이런 반복은 단순한 의례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일과의 시작을 알리고 공동의 규율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예불이 길어질 때는 일정한 호흡으로 이어가고 짧게 끝날 때는 다음 할 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주지는 전체 예불을 감독하고 법당의 질서를 유지하며 승려들의 자리 배치를 정한다. 그 지휘 아래서 수좌들과 상좌들은 각자 역할을 수행한다. 예불이 끝나면 아침 식사가 준비된다. 사원의 식사는 규칙적이고 절제되어 있다. 바루와 공양 그릇이 정돈된 주방에서는 곡물과 채소 위주로 조리한다. 고려시대 사원은 왕실로부터 곡물을 받은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풍성함과는 거리가 멀다. 식사는 수행과 공동생활의 일부이며 과하지 않게 필요한 만큼만 취한다. 식사 후에는 식기 정리와 부엌 정비가 이어진다. 승려들은 각자 맡은 당번에 따라 주방 일을 돕고 이는 개인의 소임을 다하는 훈련으로 여겨진다. 오전의 일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일상적 노동과 유지보수, 다른 하나는 학문과 수행이다. 사원은 넓은 토지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경작과 관리가 필수적이었다. 농지의 관리는 공동체의 생계를 좌우하므로 승려들도 때로는 마틸과 수확을 돕는다. 곡물 수집과 저장, 창고 관리 같은 일들은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건물과 불상, 탑에 대한 보수는 사원의 물리적 존속을 위한 노동이다. 지붕과 문, 장식의 수리와 청결 유지는 자주 필요한 일이라 기술을 가진 승려들이 맡아 작업한다. 이 실용적 노동은 수행과 분리되지 않는다. 노동 자체를 수행으로 여기는 태도가 일상에 스며 있다. 다른 한 축은 경전 연구와 필사, 교육이다. 고려 시대의 사원은 경전의 보존과 전승을 담당하는 지식의 중심이기도 했다. 승려들은 경전을 읽고 해석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젊은 승려들은 선배로부터 강의를 듣기도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경전의 필사다. 경전을 필사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자체로 공덕을 쌓는 행위로 여겨졌다. 필사된 경전은 사원의 서구에 보관되거나 다른 사원과 교류하는 데 사용된다. 때로는 국가의 요청으로 특정 의례나 기원문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정확성과 성스러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원의 하루는 또한 외부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왕실과 지방 관청으로부터의 의례 요청, 마을 사람들의 기복 요청, 혹은 교육을 정하는 학인들의 방문이 있을 수 있다. 국가와 연결된 사원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기원이나 제례에 참여함으로써
왕실과의 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의무는 사원이 공적으로 인정받는 한 부분이며 사원 스스로도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의무감을 받아들였다. 다만 모든 승려가 이런 외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소임에 따라 일부는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이는 내부의 수행과 학문에 집중한다. 점심 전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활동은 법문과 토론이다. 스승이 경전의 한 구절을 짚고 그 의미를 펼치면 제자들은 질문으로 응하고 함께 논의한다. 이런 시간은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사상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논의는 때로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때로는 수행적 통찰을 얻기 위한 지극히 실천적인 질문들로 이어진다. 승려들은 스승의 지도를 통해 해석 능력을 기르고 정해진 교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오후에는 야외에서의 일이나 외부 작업이 이어진다. 사원이 보유한 토지의 관리를 위해 밭을 살피거나 수목을 가꾸는 일도 포함된다. 승려들의 노동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기도 한다. 건축 기술을 가진 이들은 몫으로 일하고 정원을 돌보는 이는 조경 역할을 한다. 이런 실무 능력은 사원의 자립과 존속에 직결된다. 또한 때로는 사원의 대표자나 주지가 지방관청을 방문해 행정적 일을 처리하기도 한다. 이런 업무는 공동체의 자원과 의무를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공동의 생활에서는 규칙과 규율이 중요하다. 규칙은 식사, 기도, 작업, 취침의 시간을 정하고 각자의 소임을 명확히 한다. 규율을 통해 공동체는 안정적으로 기능한다. 규율은 또한 수행의 방법이기도 하다. 규칙을 따르는 것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소박한 일상의 행위를 수행의 일부로 삼는다. 승려들 사이에는 연령과 자리, 수행의 정도에 따라 역할의 차이가 있다. 주지는 전체를 감독하며 큰 결정을 내리고 수좌나 상좌는 주지를 보좌한다. 신참 승려들은 기초적인 일부터 배우며 점차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된다. 저녁이 가까워지면 다시 법당으로 모여 저녁 예불을 드린다. 저녁 예불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례로 낮 동안의 활동을 회고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예불 후에는 정돈된 시간을 가지고 개인적인 수행이나 독서를 이어간다. 전등은 기름으로 만든 등불이나 작은 등불로 제한되어 있어 활동 시간은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맞춘다. 밤에 이루어지는 수행은 낮의 노동과 학문에서 쌓인 피로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 조용한 방과 법당에서는 책을 읽거나 연부를 반복하며 하루를 정리한다. 사원의 일상은 또한 의례 도구와 장비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범종과 법곡, 목탁 같은 악기는 의례를 알리고 시간의 경계를 표시한다. 이를 치는 역할은 정해진 당번이 맡아 질서를 유지한다. 바루와 공양 도구는 식사의 질서를 관리하고 경전 보관함과 서고는 지식의 저장고로 기능한다. 이 모든 도구는 공동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의례의 성격을 보장한다. 하루를 지내다 보면 개인의 수행과 공동의 생활이 서로 보완되는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공동의 규율 속에서 개별적 수행은 더 집중될 수 있고 개별의 노력이 공동체에 환원된다. 왕실의 후원은 사원의 물질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그로 인해 사원은 더 체계적인 교육과 의례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원은 동시에 일정한 책임을 수반했다. 국가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수행과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다. 밤이 깊어지면 불빛을 끄고 잠자리에 든다. 잠자리에서도 규율은 유지된다. 정해진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은
다음 날의 일관된 리듬을 보장한다. 이 리듬은 개인의 수행을 돕고 공동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사원에서의 하루는 이렇게 반복과 규칙, 소임과 교육, 노동과 의례가 서로 얽혀서 흐른다. 각 활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공동체는 유지되고 경전과 전통은 전승된다. 이제 새벽에 첫 절에서 시작한 하루가 저물고 다음 날의 새벽이 올 준비를 한다. 이어질 시간에는 개별 수행의 구체적인 형식, 의례의 종류, 그리고 사원과 사회의 더 미묘한 관계들을 차분히 살펴보게 된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규율이 어떻게 승려 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지, 그리고 사원의 교육과 의례가 어떤 방식으로 전승되는지를 조용히 따라가 본다. 법당 마루에 발을 들이면 공기가 정리되는 듯 목탁의 규칙적인 타격이 먼저 귀에 들어온다. 목탁은 연불과 경독의 박자를 잡아 대중의 호흡을 하나로 묶는다. 법고는 장중하게 울려 종무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그 음성에 따라 대중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절하고 앉기를 반복한다. 먼저 좌우로 줄을 맞춰 앉아 합장을 하고 주선이 목탁을 두드리면 낮게 읊조리는 연불 소리가 절간을 메운다. 목탁의 한 박자, 법고의 장단에 맞춰 경문이 낭송되면 한 마음으로 한 문장을 따라하고 그 리듬을 서로에게 맞춘다. 낭독은 길게 있지 않고 분명한 마디로 끊어 다음 절로 넘어갈 때 모두가 같은 지점에 모이도록 한다. 절은 규정된 순서에 따라 조심스럽게 이루어진다. 합장을 하고 한 번 절하고 목탁 소리에 맞춰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춘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바닥을 포개어 앉아있는 이들 모두가 같은 동작으로 절을 올린다. 절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말이나 생각을 멈추게 해주는 시간으로 스스로의 태만을 돌아보고 공동체와 법에 대한 다짐을 새기는 절차다. 절을 마친 뒤에는 눈을 천천히 들어 다시 합장하고 다음 문장을 따라간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공동체의 템포와 마음이 서서히 통일된다. 예불의 진행은 엄격한 의례서와 전통에 따라 조직된다. 예불을 인도하는 승려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목탁과 법고를 사용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표시한다. 목탁은 주로 연불의 박자와 횟수를 알리고 법고는 의식의 전환점이나 중요한 낭독의 시작을 알리는 데 쓰인다. 각각의 소리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집단 수행의 안내자다. 소리에 맞춰 움직이면 개인의 마음이 법당 전체의 규율에 맞추어진다. 아침 예불이 끝나면 참회의 시간을 갖는다. 참회는 과오를 고백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의례로 때로는 일정한 횟수의 절을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참회의 내용은 공개적이거나 은밀할 수 있지만 형식은 항상 규범을 따른다. 한 사람의 잘못은 개인적 수치가 아니라 교단의 청정과 규율에 미치는 문제로 다루어지며 모두가 함께 그 책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의례는 개인의 수양을 넘어서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불이 끝나면 공양간으로 이동한다. 공양은 율에 의해 엄격히 규정된 행위다. 바로 공양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수행의 일부로서 절차가 있다. 먼저 공양주, 공양을 주관하는 승려가 정해진 양의 음식을 준비하면 대중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마루를 받아 식사를 한다. 마루를 받기 전에 합장하고 예를 표하고 음식을 나눠줄 때에는 정중하게 감사의 마음을 보인다. 식사는 대체로 간소하고 균형 잡힌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밥과 국, 몇 가지 나물로 때우는 식단이 보편적이며 호화로움은 율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율은
식사 시간과 양식에 관해 명확한 제한을 둔다. 특히 전고 이후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 모든 식사는 전고 이전에 마쳐야 한다. 이 규정은 하루의 리듬을 결정한다. 아침에 집중해서 예불과 공양을 마치고 남은 시간은 공부와 노동, 정진으로 채운다. 식사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공양은 신속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음식을 천천히 음미할 여유보다 주어진 양을 소중히 여기고 남기지 않는 것이 강조된다. 남김없이 비우는 태도는 물질적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마음의 탐욕을 경계하는 훈련이 된다. 이러한 유래 규정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주를 하는 이들은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맞추어 공양을 준비하여 법당에 봉헌한다. 공양이 전구를 넘기면 승려는 섭취할 수 없으니 시주자도 그 시간 규정을 알고 움직여야 한다. 때문에 마을과 절 사이에 일종의 시간 약속이 형성되어 기부와 봉헌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절의 일과에 맞춰진다. 또한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나 장인들도 이 시간표를 존중한다. 절에서 음식이 제공되는 시점과 방식은 공동체의 규율을 반영하며 외부인도 그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한다. 아침 공양이 끝난 뒤에는 청소와 담사, 절집내 잡무, 경전 필사나 강론 준비 같은 일들이 이어진다. 작은 역할도 엄중한 책임으로 여겨진다. 마루를 닦는 사람은 발자국 하나라도 남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공양간을 맡은 이는 그날의 공양 그릇을 제때 씻고 정리한다. 이 모든 일은 수행의 연장선으로 바라본다. 집안일을 하는 태도에 마음 챙김을 더해 평범한 노동이 곧 수행의 한 방편이 된다. 승려들 간의 위계와 역할도 일과를 조직하는 데 중요하다. 큰 집안에서 오래 수행한 선배는 법당의 의식을 맡고 신참은 의례를 보조한다. 말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 역할 분담은 명확하게 전수된다. 선배의 동작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배움이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목탁을 두드리는 법을 배우고 법고의 신뢰 몸을 익혀 의례를 이끌게 된다. 규율 속에서 자동적으로 책임의식이 자라며 작은 실수도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정해진 규범은 개인의 식생활에도 영향을 준다. 전고 이후 금식 규정은 밤새도록 활동하거나 야간에 음식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막는다. 아침에 체계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해두면 낮과 오후의 수행을 견디기 수월하다. 동시에 이 규정은 욕망의 조절을 돕는다. 반복되는 절차와 일상에 한정된 식사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안정장치를 제공한다. 무엇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에 대한 선택이 제한되면 생각이 음식에 머물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행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유래 규정은 공동체 내의 규범적 판단에도 작용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전고 이후에 음식을 받으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아 선배에게서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개인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행 환경을 바로잡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 위반은 개인적 나태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 전체의 청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인식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방식으로 규율이 실행된다. 오전의 예불과 공양이 주는 영향은 곧 이어지는 공부와 좌선의 성과로 이어진다. 몸과 마음을 일정한 시간에 규격화해 놓으면 앉아서 경을 읽는 시간이나 좌선하는 시간에 방해 요인이 줄어든다. 목탁과 법고가 만들어낸 리듬은 그날의 정신적 질서를 결정한다.
일상적 행동이 의식화되면 별도의 노력이 없이도 수행의 환경이 유지된다. 이처럼 의례와 규율은 일상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이러한 규칙들은 외부 세계와 절 사이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마을 사람들은 절의 규율을 알고 그에 맞춰 공양을 준비하고 절에서는 기부를 받되 율에 따른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 상호작용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쌓아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립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규범은 단순한 금지나 명령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약속인 셈이다. 아침에 일과가 끝나면 각자의 소임으로 흩어진다. 기도와 참회의 여운이 남은 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바루를 비우고 그릇을 정리한다. 이후의 시간은 경전 공부, 필사, 청소, 정원 관리 등으로 채워진다. 모든 활동은 율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하루 전체가 하나의 연속된 수행이 된다. 정오에 맞춰 끝나는 식사와 그에 따른 금식 규정은 하루를 마감하는 리듬을 세우는 중요한 기준점이다. 그렇게 절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규율 속에서 흘러간다. 정고가 다가오면 마지막 공양의 자녀가 정리되고 모두가 정해진 자리로 돌아가 다음 의식을 준비한다. 아침에 목탁과 법고 소리는 잠시 잦아들지만 그 여우는 오후의 좌선과 공부로 이어진다. 규율로 짜인 이 하루의 흐름은 소란스럽지 않게 계속된다. 닭이 울고 종이 한 번 더 울리면 잠깐의 침묵이 끝나고 사찰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절 간의 공간마다 자리 바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법당 쪽에서는 목탁 소리가 잦아들고 연불이 이어진다. 마당 쪽으로 나오면 작은 기와 지붕 아래에서 눈을 비비며 말을 닦는 사람들이 보인다. 어제 배정된 당번 명단이 머릿속에 남아있어 할 일이 무엇인지 곧바로 떠오른다. 오랜 습관으로 몸과 마음이 알아서 정해진 일에 맞춰진다. 선수행을 하는 날이라면 아침 예불을 마친 뒤 잠시 방에 남아 좌복을 펴고 앉는다. 호흡을 세는 데 정신을 둔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관찰하고 놓아보낸다. 반복되는 호흡은 기준이 되어 마음의 흐름을 고르게 한다. 짧은 시간이어도 꾸준히 앉는 일이 일과의 중심을 잡아준다. 앉음이 끝나면 경을 읽거나 주어진 경문을 되새긴다. 경전의 문구를 소리내어 따라 읽기도 하고 조용히 뜻을 풀어보기도 한다. 읽는 행위 자체가 학문적 작업이자 수행의 연장이다. 공부와 수행 사이에는 손으로 하는 일이 자리한다. 경전을 베끼는 일은 오래된 전통으로 글을 쓰는 행위가 곧 공덕으로 여겨졌다. 먹을 갈아 벼루 위에서 잉크를 만들고 붓을 고른다. 먹의 농도를 살피고 붓 끝의 모양을 점검한 다음 한 장 한 장에 정성을 들여 글씨를 옮긴다. 종이는 당나무로 만든 감촉이 단단한 한지다. 처음 종이를 대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한 획 한 획이 그 조용함을 해치지 않도록 신경 쓴다. 문장을 베끼는 동안 여러 가지 실용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자리를 고정하고 등받이를 바로 하고 먹이 번지지 않도록 붓을 살짝 들어 글줄을 만들어 간다. 어설픈 획 하나가 전체의 흐름을 깨뜨리기 때문에 집중은 필수다. 필사한 경전은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사찰의 내부 보존용일 때도 있고 시주자에게 바칠 공덕물로 쓰일 때도 있다. 때로는 특정한 의례를 위해 주문을 받아 복사하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의 부탁으로 특정 대목만을 모아 작은 책을 만들어 바치면 그 인연이 다시 사찰의 네트워크를 넓혀준다. 경전을 옮기는 일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다. 글씨체와 주석, 판본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때로는
선배 스님들이 교정자로 나선다. 그러한 교정이 끝나면 작은 낙관을 찍거나 특수한 장정을 해 보존성을 높인다. 사찰 내에는 글을 쓰는 일 외에도 여러 작업장이 있다. 목수들이 모여 기와집의 기둥을 다듬고 가구를 새로 만들며 장판과 문살의 결을 살핀다. 목반 인쇄를 위한 나무판을 다듬는 일도 중요한 작업 중 하나다. 목판은 재료 고르기에서부터 바탕을 다듬는 일, 글씨를 새기는 일, 마무리하는 일까지 여러 단계로 나뉜다. 조각을 담당하는 이들은 끌과 조각도로 정밀하게 선을 내고 글자의 형을 살린다. 공정이 끝나면 습기를 막기 위한 칠이나 기름칠을 해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판각의 정확성은 글자가 판에서 찍혔을 때 그대로 나타나므로 신중함이 요구된다. 대장경 같은 큰 사업은 이 모든 작업의 집합을 보여준다. 수십 수백의 판 하나하나에 글자를 새기고 이를 보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한 판의 결을 맞추고 글자 하나하나의 위치를 교정하며 완성된 판을 분류해 보관하는 일은 집단의 규율과 세밀한 관리가 있어야 이루어진다. 또한 대규모 사업은 단순한 기술 작업을 넘어 학문적 감수와 교정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판각된 것을 찍어내어 경문의 오류를 확인하고 다시 고쳐 넣는 순환이 반복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사찰의 경전 보존 능력을 드러낼 뿐 아니라 사찰이 학술적 공예적 공동체로서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보여준다. 작업장에는 사찰 바깥의 장인들이 드나들기도 한다. 탁월한 솜씨를 가진 목수나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 옷감을 짜는 재봉사들은 때로는 시주를 받고 장기간 머물며 일한다. 사찰 내부의 규율 아래에서 일하지만 각자의 기술은 사찰의 물적 기반을 확장하는 중요한 요소다. 예를 들어 동종을 주조하는 기술은 법당의 음향을 책임지고 청동으로 만들어진 종의 성각은 멀리까지 울려 퍼져 사찰의 존재를 알린다. 직물 공방에서는 의복과 법구를 만들며 때로는 공양이나 시주의 일부로 제공할 의복을 짓기도 한다. 경제적 기반은 주로 사전과 시주에 의존한다. 사찰이 소유한 땅에서 나오는 수확과 마을에서 바쳐지는 곡물은 하루 일과를 가능하게 한다. 사전의 수확은 때로는 자급을 넘어서 인결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기도 한다. 시주는 계층과 연주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방의 유력한 호족이나 관리, 때로는 중앙의 관리들이 시주를 통해 사찰과 관계를 맺는다. 시주는 곡식과 돈, 의복, 때로는 토지의 하사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찰은 그에 대한 대가로 제사와 기도를 바친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 관계는 사찰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짓는다. 법회나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계약의 한 형태다. 시주자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예배 그 자체만은 아니다. 가족의 안녕, 조상의 극락왕생, 혹은 태평성세를 위한 기원 등 다양한 목적이 결부되어 있다. 사찰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의례를 준비하고 때로는 특별한 연불단이나 독경을 조직한다. 의례의 규모와 형식은 시주의 크기나 시주자와 사찰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자주 시주를 하는 인물이 있으면 그를 위한 전용 제단이 마련되기도 하고 그 집안의 기일에는 특별한 법회가 열리기도 한다. 국사와의 연줄은 사찰의 위상을 한층 높여준다. 국사로서 임명된 스님이 있다면 중앙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생기고 당대의 큰 의례에 참여하거나 왕실 필요에 맞춰 경전을 베끼는 등 더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된다. 국사와 가까운 사찰은 자연스럽게 국가적인 의례에 동원되거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특정 사업을 수행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연결은 사찰에 더 많은 시주를 가져오기도 하고
동시에 국가적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늘리기도 한다. 의뢰에 참여한다는 것은 명예이지만 그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투입도 요구된다. 사찰 안에서의 역할 분담은 연공 서열과 수행의 정도에 따라 엄격히 정해진다. 젊은 비구니와 비구는 기초 작업을 맡아 장비 정비, 불단의 정리, 공양 준비 같은 일부터 시작한다. 글을 잘 쓰는 이는 경전 필사에 배치되고 기술을 익힌 이는 목판 작업장이나 대장간에서 훈련받는다. 경전에 대한 지식과 의례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길러지며 그에 따라 더 중요한 의례나 학술적 작업을 맡게 된다. 이러한 분업 체계는 사찰이 외부와 맺는 인연을 안정적으로 지탱하게 한다. 외부와의 관계는 의례의 형식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왕실이나 고위 관료의 의례는 더 정교한 장비와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 법복의 종류, 향로의 장식, 불상 주변의 장엄 장치 등은 의례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이를 위해 사찰 내 공방은 주문에 맞춰 맞춤 제작을 한다. 이러한 작업은 사찰의 기술 수준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장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와 동시에 사찰의 재정과 인력은 변동성이 있다. 시주가 중단되거나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큰 프로젝트를 지속할 여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사찰은 평소에도 비축과 관리에 신중을 기한다. 곡식의 창고를 점검하고 도구의 수리를 미리 해두며 중요한 목판이나 경전은 습기와 벌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관 방법을 찾아 놓는다. 일상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문과 공예의 지속성도 위협받는다. 오후로 접어들면 공방과 경전 필사실의 소음은 잠깐 잠잠해지고 법당에서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준비한 의례를 집행한다. 의례가 끝나면 시주자와의 인사가 이어지고 주는 이와 받는 이 사이의 인연이 기록되기도 한다. 그런 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사찰의 생활사이자 사교망의 일부다. 기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더 나은 배려를 하거나 다음 의례를 계획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하루의 일과가 쌓이면 사찰은 단순한 수행 공간을 넘어 하나의 자급자족적 공동체로서 기능한다. 필사와 공예는 수행의 연장선이며 시주와 토지관리, 국사와의 영예는 그 공동체가 외부와 맺는 연결이다. 이들 요소가 맞물려 사찰의 안정성과 역량을 결정한다. 오늘 베낀 한 장의 경문, 오늘 다듬은 한 개의 목판이 모여 내일의 큰 사업이 된다. 그렇게 쌓인 공력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사찰의 일상은 계속 이어진다. 저녁이 다가오면 조용히 불을 끄고 다음 날의 당번을 정리하며 오늘의 기록을 확인한다. 손으로 쓴 메모와 판각의 진행표, 시주의 명단이 서로 연결되어 내일의 일을 예고한다. 다시 앉아 짧게 경을 읽거나 마음을 정리하면 하루의 노동과 수행이 하나로 맞물린 느낌이 든다. 사찰 안의 조용한 호흡은 이렇게 이어지고 작은 손길들이 모여 큰 일을 이루며 시대의 요구와 개인의 수행은 서로 기대어 가다. 다음 시간에는 낮의 한가운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의례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맞물리는지, 그리고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대장경과 같은 대형 사업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살펴본다. 해 뜨기 전 사원들에 걸린 등불을 끄지 않고 먼저 곳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사원의 수입과 노동을 관리하는 일은 매일 아침부터 시작된다. 전답의 소출을 살피고 창고의 곡식과 연료의 잔량을 점검한다. 장부는 일상 도구다. 먹을 것과
날품삭스, 기부로 들어온 물건과 노역의 기록을 적은 장부가 곧 사원의 기억이다. 주지와 상의하여 오늘 할 일을 골라 적는다. 청지기들이 이미 마을로 나가 경작지의 상황을 보고해온 뒤라면 그 보고를 토대로 인부 배치와 물자 분배를 조정한다. 사원 전답은 직접 일하는 승려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구기도 하고 필요하면 품삯을 주고 외부의 일꾼을 고용하기도 한다. 조용한 절간의 규율과는 달리 전답을 돌보는 일은 시간을 맞춰 움직여야 하는 노동의 세계다. 낮에 할 일이 많을 때는 승려 중 몇 명이 직접 밭으로 나가 일을 돕고 나머지는 사원 안에서 곡간 정리, 도구 수리, 운반 준비를 맡는다. 연간, 소출은 다음 해를 준비하는 예상과도 같다. 소출이 풍족하면 사경 재료를 마련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고 부족하면 긴축을 한다. 청지기는 사원 안의 실무 책임자다. 청지기와의 아침 회의에서 오늘 배치할 일꾼 수와 필요한 품목, 마을과의 약속을 확인한다. 청지기는 전답 주인의 위임을 받아 곡식을 수령하거나 수선 업무를 맡고 때로는 계약서 대신 증인을 세워 약속을 기록한다. 청지기와 마을 이장이 서로 소통하며 노동력을 조정하는 방식은 복잡하지만 안정적이다. 사원은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조직을 튼튼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원의 수입은 물물 교환과 현물, 때로는 현금성 물품으로 들어온다. 참회나 공덕을 쌓기 위해 기부하는 불자들이 전해오는 기증품은 그때그때 필요한 곳으로 흘러간다. 목재가 필요하면 근방 황야에서 벌목 허가를 받아 나무꾼을 고용하고 연료가 모자라면 논두렁 정리와 나뭇가지 모으기가 우선이 된다. 일상적으로는 곡간 점검, 제기와 법구의 수선, 사경 재료와 먹물의 확보가 기묘하다. 이러한 물자 관리가 흐트러지면 사원의 의식과 운영 전반에 차질이 생긴다. 정기적으로는 마을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마을 대표들이 와서 공동 작업을 약속하거나 사원의 법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그때마다 청지기의 역할이 중요하다. 약속을 기록하고 필요한 노동력과 물자를 배정하며 때로는 외부 인력을 호출하는 결정을 내린다. 사원의 운영은 규칙적이지만 계절과 사회의 흐름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풍년과 흉년, 질병의 유행, 혹은 더 큰 정치적 사건들이 닥칠 때면 내부 조직은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 13세기에 닥친 몽골의 침입과 같은 큰 사건이 벌어지면 사원의 일상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전답을 벼농새만 묶어둘 수 없을 때가 온다. 전시나 전란의 위협이 커지면 마을 사람들은 밭으로 가지 못하고 피난을 가는 경우도 생긴다. 그럴 때 사원은 본래의 생계 방식에서 노동을 전환한다. 바틸 대신 의식과 사경, 구호 활동으로 일손을 돌린다. 사원에 남은 승려와 머무는 세속의 일꾼들은 보호를 위한 독경과 의식 준비에 참여하고 사경을 베껴 다음 세대에 남길 책으로 만들거나 공덕을 쌓는 사업에 몰두한다. 사경은 단순한 필사 작업이 아니다. 종이를 준비하고 먹을 갈며 글씨를 붓으로 정성껏 베낀다. 수십 명이 한 권의 사경을 완성하기 위해 역할을 나눈다. 종이를 재단하고 먹을 섞고 베낀 뒤에는 말리고 재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을 유지하는 동시에 영적인 보호를 구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한 권의 경전을 완성하면 그것을 본관하거나 외부 기부로 전하고 그 공덕을 통해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전통이 있다. 또한 사경 제작은 외부 후원자를 끌어들이는 실천이기도 하다. 경전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거나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사원의 활동을 지지한다. 보호 의식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특별한 의식일 경우 사원은 예물과 제물을 준비하고 의식을 집행할 법사가 나서며 승려와 신도들이 함께 참여한다. 때로는 집단적인 독경이 사원의 외곽을 지키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 현실적 노동은 의식과 결합되어 다른 형태로 의미를 갖는다. 수입이 끊기거나 줄어들면 사원은 우선순위를 정한다. 급한 생활비와 의식 재료, 구호 물자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지 결정해야 한다. 청지기와 주지는 이러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구호 활동은 사원이 지역 공동체에 직접 관여하는 순간이다.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고 임시로 숙소를 제공하거나 병든 이들을 돌보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저장고를 열고 분배 계획을 세우며 때로는 주변 사찰과 연합하여 더 큰 단위를 조직한다. 사원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우선순위를 두고 어린아이와 노약자부터 돕는 등의 원칙을 세운다. 이런 방식으로 사원은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기능한다. 평상시와 달리 전쟁이나 재난의 기간에는 사원의 운영 방식이 윤리적 선택과 효율적 배분의 문제가 된다. 외부 사정을 고려한 조직 개편이 필요할 때는 간단한 회의를 소집한다. 승려와 청직이 때로는 마을 대표가 모여 지금의 자원으로 어떤 일을 할지 논의한다. 논의의 핵심은 누구를 어떻게 도울지, 그리고 사원의 존속을 위해 무엇을 보존할지에 관한 결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식과 실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의식에 치중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등한시될 수 있고, 반대로 실무에만 집중하면 영적 지향을 잃을 위험이 있다.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사원의 운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사경과 보호의식, 구호활동 사이에는 상호 보완성이 있다. 사경을 베끼는 손길은 노동을 유지시키고, 의식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상징적 장치가 되고, 구호활동은 물리적 필요를 해결한다. 각각의 활동은 사원의 자원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평소 전답에서 나오는 노동은 곡물 생산이라는 구체적 산물로 돌아오지만, 위기 속에서는 같은 노동력이 사원 내부에 다른 목적을 위해 재배치된다. 이러한 전환은 때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때로는 주지와 청지기의 결단을 통해 빠르게 이루어진다. 사원의 내부 조직은 또한 외부 권력과의 협상 능력을 요구한다. 세금이나 공납의 문제, 전란 속 동행의 자유에 관한 사항, 마을과의 갈등 조정 등은 모두 사원의 지속과 직결된다. 주지에게는 종교적 권위만큼이나 실무적 판단이 중요하다. 청지기와 함께 외부인과의 약속을 조율하고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며 때로는 지역 관청과의 중재 역할을 맡는다. 이런 역할은 사원이 단순한 영적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하루의 말미가 다가오면 오늘 배치한 노동과 의식의 결과를 점검한다. 사경의 한 장이 완료되었는지, 창고의 곡식이 적절히 분배되었는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필요한 물자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다음 날을 위한 계획이 세워진다. 사원의 조용한 호흡은 이렇게 매일의 조직과 조정 속에서 유지된다. 전답과 장부, 청지기와 승려들의 분업은 눈에 띄지 않게 사원을 지탱한다.
밤이 오기 전 주진은 대중에게 다음 날의 의식 일정과 작업 분담을 알리고 청지기는 인부들의 배치와 허용치를 최종 점검한다. 사원 내부의 규율은 엄격하지만 그 규율은 생계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돌보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전란과 재난 속에서도 사원은 필요한 곳에 노동을 보내고 필요한 것을 남겨둔다. 사원의 활동은 언제나 외부의 상황과 맞닿아 있다. 그러므로 내부의 조직과 유연성은 사원의 생존 전략이자 수행의 방식이다. 이튿날 해가 뜨면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답에서 다시 손이 필요한지, 사경 작업을 이어갈지, 아니면 구호 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쏟을지 판단해야 한다. 이런 선택들이 쌓여 사원의 역사가 만들어진다. 사원은 조용한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는 매일 작은 결정들이 내려지고 노동이 재배치되며 공동체가 유지된다.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 사원은 숨을 고르듯 다음 일을 준비한다. 낮이 깊어가면 아침 연불과 오전의 경전 공부가 끝난 뒤 하루는 자연스럽게 사찰의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다. 규율이 정한 일정은 개인의 수행과 사중의 필요를 모두 감안해 짜여 있으니 한 사람이 연불하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 공동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서로 맞물려 균형을 이룬다. 이 균형은 단지 개인적 신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소긴의 후원이 제공하는 물적 토대 위에서 유지된다. 토지와 물자, 때로는 곡식을 받는 사원은 그러한 지원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을 지니며 그 때문에 사찰 행정의 업무가 필수적이다. 책상에서 필기를 하는 일이 곧바로 밭으로 나가는 노동으로 이어진다. 경전 공부에서 배운 가르침은 공동체의 일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따라 배운 바를 실천하는 노동은 수행의 연장으로 여겨진다. 초동으로 지정된 날에는 밭과 정원 가꾸는 일을 맡아 논두렁을 정돈하고 모종을 돌본다. 다른 날에는 가마솥을 지키거나 식재료를 손질하고 저장하는 일을 맡아 다음 식사의 토대를 마련한다. 목수 기술을 익힌 승려는 대들보를 다듬고 기와와 목재를 보수해 사찰의 건물을 보존한다. 이런 일들은 사찰의 자체적 자급과 외부 후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노동의 결과물은 곧바로 공양으로 돌아오고 공양을 통해 수행과 공부가 지속된다. 그러므로 공동노동은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뿐 아니라 수행 공동체가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재확인하는 행위이다. 사찰 행정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토지와 물자의 흐름을 기록하고 후원자와의 약속을 관리하며 사중의 역할 분담을 조정하는 일은 규율을 유지하는 일과 직결된다. 주진은 공적인 서류를 점검하고 특정한 승려를 외부로 파견해 후원자와 교섭하게 한다. 때로는 지방관청에서 파견된 관료와 만나야 하고 때로는 사찰이 받은 기부의 사용처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행정 업무는 공부와 노동의 균형을 맞추는 태도를 요구한다. 지나치게 행정에 치우치면 공부와 수행이 흔들리고 반대로 행정관념이 희박하면 사찰의 물적 기반이 약해진다. 그래서 하루의 어느 시간을 행정에 배정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현실적 선택이다. 경전 공부는 계속된다. 낮 시간의 한 부분은 경서를 베끼고 주석을 읽는데 할애된다. 붓과 먹, 벼루와 종이는 사찰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다. 경전을 베끼는 일은 텍스트를 정확히 숙지하게 할 뿐 아니라 서적을 보존하고 더 큰 독서 공동체와 지식을 나누는 방법이기도 하다. 베낀 경전은 후원자에게 봉헌되거나 다른 사찰에 전달되어 법을 널리 펴는 데 쓰인다. 그런 행위는
개인의 공덕을 쌓는 일이자 사찰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된다. 주석이나 해설을 작성하는 임무는 보다 학식이 있는 승려가 맡고, 초임 승려는 베끼는 작업을 통해 문헌의 구조와 내용을 익힌다. 이 과정에서 배움의 깊이는 서서히 자라나고 공동체의 학문적 전통이 형성된다. 나저의 중반 이후에는 외부와의 접촉이 더 잦아진다. 마을 사람이나 지방 관료가 사찰을 방문해 진심 어린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소박한 물품을 전달하며 축원을 청하기도 한다. 승려는 이러한 요청을 듣고 적절한 의례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경전을 읽어주기로 약속한다. 이런 상호작용은 단순한 경제적 교환을 넘어 사회적 의무와 신뢰의 관계를 반영한다. 후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일정한 절차와 기록이 필요하므로 사찰 행정은 다시 활성화된다. 누가 언제 어떤 공양을 했는지, 어떤 기도와 축원 요청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다음 행사와의 연계를 쉽게 한다. 봉사와 학문, 노동과 행정이 서로 맞물리는 가운데 규율은 언제나 일정표를 조정하는 기준이다. 규율은 수행의 깊이를 확보하려는 목적과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지닌다. 예를 들어 농사철에는 노동 시간이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규율은 여전히 하루의 일부를 연불과 공부에 할당하도록 요구한다. 그 결과 노동의 강도는 조절되고 의례와 학문이 배제되지 않도록 균형이 잡힌다. 반대로 중요한 의례가 예정되어 있으면 공부 시간과 노동 시간은 축소되어 의례 준비에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시간표는 유동적이면서도 규율의 틀 속에서 운영된다. 저녁이 다가오면 사찰의 일상은 또 다른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저녁 연불과 참선 시간은 새로운 하루의 성찰을 제공한다. 낮에 이루어진 노동과 행정, 학문의 가닥을 다시금 연불과 내면의 고요로 이어지게 한다. 참선은 일상적 행위가 남긴 피로와 번잡함을 정리하여 본래의 수행으로 돌아가는 통로이다. 하루 동안의 경험이 모두 여기로 수렴하여 깨달음이나 자비의 실천으로 다듬어진다. 규율에 따른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연불하고 교리의 핵심을 다시 확인하는 의례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밤의 업무 중 하나는 다음 날의 준비이다. 식량과 연료의 분배를 점검하고 외부에 전달할 문서와 준비물을 챙긴다. 누가 다음 주에 특별한 의례를 담당할지, 누가 농사에 더 집중할지, 누가 학문적 연구를 계속할지 결정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적 운영에 필수적이다. 이런 결정들은 흔히 주지나 연장 승려의 권한 아래 이루어지지만, 작은 사찰에서는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정해진다. 결론적으로 행정적 결정은 수행과 공부, 노동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매개 역할을 한다. 공동체의 삶은 또한 기술 전승을 동반한다. 글을 베끼는 기술, 목공도제 기술, 농사 기술과 조리 기술은 사중의 일상에서 전승된다. 가르침은 주로 실무 속에서 이루어진다. 젊은 승려는 경험 많은 승려와 함께 일하며 도구를 다루는 법과 일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실천적 교육은 단순한 노동기술 전달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감을 심어준다.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곧 공동체의 자립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 이는 외부 후원에 의존하되 그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사찰의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면 더 많은 학문과 의례가 가능해진다. 경전을 복사하고 스승을 초빙하고 학문적 토론을 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반면 자원이 부족하면 노동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학문과 의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현실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다. 그러므로 승려로 지내는 하루는 개인적 수행 의지와 함께 사찰의 경제적 상황과 행정적 판단에 밀접히 연결된다. 규율은 이 모든 요소를 조율하는 틀을 제공하고 국가와 속인의 후원은 그 틀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연료가 된다. 밤이 깊어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면 하루 동안의 역할들이 다시 개인의 내면으로 스며든다. 공부와 연불에서부터 노동과 행정까지 모든 행위는 수행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재해석된다. 한 사람이 베낀 경전 한 권, 고쳐진 지붕 한 칸, 잘 보존된 기록 한 장은 사찰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작지만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런 연결고리가 쌓여 사찰의 존재가 유지되고 더 넓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루의 끝에서 규율과 후원, 수행과 노동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해진다. 규율은 일과 시간을 형성하고 수행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노동은 생계를 가능하게 하고 행정은 그 과정을 기록 조정한다. 국가와 속인의 후원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외적 조건이다. 이 네 가지 축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에 사찰 안의 하루는 단순한 의례와 노동의 합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호흡이다. 결국 고려시대 승려로 보낸 하루는 연불과 경전 공부, 공동노동, 그리고 사찰 행정이 규율 아래에서 균형 있게 맞물리는 생활이다. 개인의 수행은 공동체의 필요와 국가 속인의 후원과 결합해 구체적인 일상으로 표현되고 그 결과가 다시 수행과 학문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하루는 조용하고도 단단한 리듬으로 이어지며 사찰 안의 호흡은 그날의 작은 일들로 완결된다.